뉴욕 증시는 중국의 긴축과 아일랜드 구제금융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는 1.59% 내렸습니다. 윤중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EU FTA가 개방과 경쟁을 촉진해 우리 경제의 구조를 선진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FTA 발효로 피해가 예상되는 축산, 화장품, 의료기기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저축은행에서 5조 원이 넘는 부실 여신이 추가로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저축은행의 신규 부실 채권 매입을 위해 공적 자금인 구조조정기금 2조 5천억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분석입니다. 북한이 함경북도 길쭉은 풍계리에서 세 번째 핵실험을 실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일본 산케이 신문이 영국의 군사정보회사의 위성사진 분석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네, 출발선 증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폭락하면서 상당한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 역시 부진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낙폭이 그다지 크지는 않았는데요. 코스피가 0.7% 내리면서 1899를 기록했습니다. 1900선 하회를 기록한 것은 12거래일 만입니다.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지만 기관 쪽에서 매물이 좀 나왔고요. M&A 이슈 때문에 이 종목별로 급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을 했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습니다.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도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나흘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는데요. 500선에 다시금 다가서는 모습입니다. 아시아 지역 증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증시 같은 경우는 엔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유틸리티주들이 약간 부담을 느끼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1%대 낙폭을 좀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장중에 이어나가다가 0.3% 하락하면서 장은 마감이 됐습니다. 중국 증시는 4%에 가까운 낙폭을 보여줬습니다. 긴축 우려가 나오면서 원자재주와 그리고 또 자원 개발주 중심으로 상당한 부진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미국 증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 모두 하락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1% 중반대의 낙폭을 보여줬는데요. 중국에서 나오고 있는 긴축 우려 그리고 유럽발 리스크가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감 지수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의 센 전략 시간입니다. 이트레이드 증권 김병수 실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하락했습니다. 1900선 아래로 내려왔고요. 대내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소식들도 그렇지만 해외에서 들려오는 소식들도 좀 만만치가 않거든요. 어제 중국 증시 역시 4%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시장 자체가 불안한데요. 어제장 한번 짚어주시죠. 전일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전형적으로 이제 박스권 장세라든지 약간 단기 조정 부분들, 플레이 부분들 보일 때 보여줬던 그 선물 플레이 부분들만 집중을 하고요. 현물은 어떤 다소 이제까지 진행했던 부분이 보통 3천억에서 약 5천억 정도 매수 부분이 들어왔다면 어제는 이제 전일 종가상으로 약 700억 정도 현물 매수가 좀 들어왔는데 선물로만 약 6,000개억 정도 매도를 진행을 하면서 현물은 지속적으로 수급 부분들이 들어오지만 전과 다르게 이제 수급 부분 강도가 좀 약해졌다. 네. 단 선물로만 플레이를 진행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체크하실 부분이 선물의 누적 규모가 약 25,000계약 정도를 지금 넘어서면서 어떤 그 단기 수급 플레이 부분들을 선물로만 해지를 진행을 하면서 저가에서 현물 부분들을 소량 매수를 하는 어떤 박스권 장세 부분들의 모습, 매매 형태가 좀 진행을 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작년과 올해 박스권 부분 작년에 그 1540에서 1700선 박스권 진행이 약 9개월 동안 진행됐는데 이러한 매수가 상당히 좀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고 이런 선물 매도가 진행되면서 특히 개인 쪽에서 수급 부분들이 저가 매수로 들어오지만 이런 개인들의 수급 부분들은 시장에 어떤 큰 역할을 하지를 못하고 네. 어떤 외국인들의 플레이에 이제 휘두르는 그런 모습이 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장세 자체는 공격보다는 약간 이제 방어 쪽으로 여러분들 좀 치중을 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경기 지표 부분들 일단 실적 유동성 부분들이 좀 공급이 되고 있지만 이런 유동성 부분들이 작년 3월 어떤 IT 업종의 시장 글로벌 시장 부분들을 이끌었던 IT 업종 부분들이 어떤 방향성과 약간 틀린 부분이 있다면 네. 작년 3월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유동성 부분이 바로 어떤 이머징 마켓 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됐으면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부분들에 좀 부담이 되면서 각국의 이머징 마켓 쪽에서 특히 이런 그 유동성 부분들에 대한 규제적 부분들이 하나씩 나오면서 예전과 작년 3월과는 잠깐 유동성 부분들, 수급 부분에서 다소 차이점이 좀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방어적인 대응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제장 조금 더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이 있었어요. 향후 증시 미치는 영향력도 한번 저희가 분석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준금리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좀 시기 부분이 다소 늦은 부분이 좀 없잖아 네.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로 어떤 뭐 보험주 같은 경우에는 어제 전일 뭐 루머 부분들 상당히 돌면서 네. 금리 동결 루머가 돌다가 갑자기 바로 금리 인상 부분들이 좀 진행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그 최근에 이제 중국 인상 부분들, 지준율 인상 부분들이 진행될 때 중국 투자가들의 어떤 변화된 패턴 부분, 물론 금리 인상 루머가 나오면서 전일 뭐 4% 이상 급락 부분들이 진행됐지만 다소 틀린 점이 있다면 중국의 투자가들 같은 경우에도 금리 인상, 물론 양적 완화 정책에서 이제 출구 전략적으로 변화되는 그런 기조 부분들 받아들인 부분도 있지만 최근의 경향 부분들은 다소 체인지된 부분이 있다면 이러한 부분들이 어떤 그 출구 전략에 관련된 부분보다 경기에 대한 체력 부분들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하는 이런 부분도 좀 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상태에서 어떤 그 경기 이익, 그 업체 부분보다 업종별로다 이익 부분들에 대한 네. 기대감 부분도 상당히 주가지 부분에 반영이 됐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경기 지표 부분들 반영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어떤 그런 과도기 상태에서 진행되다 보니까 투자자들의 심리 자체가 상당히 더 위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부분들이 아이슬란드의 외부적인 변수에 따라서 변동성 폭이 상당히 좀 확대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항상 이러한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부분은 펀더멘털 지난번에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이익 부분과 그 다음에 퍼 상태가 상당히 좀 저평가됐다는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렸는데 네. 작년에도 이제 박스권 장세가 진행될 때 두바이 사태라든지 미국의 은행 규제 부분으로 뭐 1540에서 1700선 박스권 상당히 가파르게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었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단기적인 악재 부분들이 해소가 될 때는 바로 그 가격선까지 반등 부분들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네. 현재 시점에서는 약 기준 부분들을 선물, 종합지수 같은 경우는 1840 정도를 일단 기준가를 좀 잡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네. 위에 상단 부분들은 1950 정도의 박스권 매매 부분들로 좀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네. 이런 장세에서는 어떤 대형주의 지수가 움직이는 그런 움직임보다 종목별로 모멘텀이 있는 종목군들의 어떤 슬림화 전략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매매적으로 좀 접근하셔야 되지 않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제 우리 시장 바라보니까 좀 개별 종목 중에서 재료가 노출됐던 그런 종목들이 몇몇 종목 나왔는데 미치는 영향력이 어느 정도 있었어요. 현대건설도 우선협상 대상자가 정해졌고 그리고 또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 인수 의사를 또 밝히면서 시장에서 좀 발빠르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제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자금 자체가 상당히 좀 큰 자금이 지금 들어오기 네.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지, 자, 이 부분이 가장 투자자들의 관심 포인트가 좀 될 수 있을 거라고 봤습니다. 이 부분을 저도 이제 중점적으로 좀 볼 거고요. 이러한 인수 부분들이 좀 제차 현대차 그룹으로 넘어갈지 아니면 현대그룹에서 인수를 할지 그런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네. 이러한 인수 부분들 방향 어떤 그룹에서 인수를 하느냐에 따라서 현대건설의 제차 레벨업 부분들이 어떤 어제 전일 물론 하한가를 갔지만 이 부분들이 단기적인 어떤 방향성 부분들을 제시를 하지 본질적인 부분들은 상승 가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추가 하락 부분이나 여러 횡보 파동이 나올 때는 A 주시하시고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더불어서 이제 하나금융지주, 은행 섹터, 보험, 외환은행 인수 관련된 부분과 어떤 금리 인상 관련된 부분에서 같이 동반 상승 부분들이 좀 진행됐고 전일 특징주로는 삼성물산이 이제 자원개발 관련된 부분에서 약 6% 가까운 상승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됐습니다. 네네. 물론 이제 유동성 부분, 달러 강세 부분들이 일시적으로 좀 반등 부분들이 좀 진행되겠지만 달러 약세 부분들은 중장기 트렌드 부분들로 좀 진행될 가능성들이 좀 있고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로 원자재 가격들은 어떤 길게 긴 안목에서 상승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자원개발 종목군들도 하나의 또 투자 모멘텀으로 적용하실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달러 약세가 뭐 중장기적인 그런 현상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상품 시장 역시 어제 같은 경우는 주춤했는데, 중장기적으로는 윗방향으로 더 봐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오늘장 투자 전략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시장에 대해서 퍼도 낮고 이익률도 아직까지는 안정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해 주셨어요. 오늘장 어떻게 할까요? 일단 변동성 장세가 상당히 좀 확대가 되기 때문에 외국인들 수급에 좀 집중적으로 들어오는 종목군과 어떤 개별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군에 좀 집중하실 필요가 있다고 좀 봅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3월부터 양적 완화 정책 부분을 실행했을 때 가장 먼저 시장을 주도를 했던 업종군이 어떤 종목이냐. 그리고 최근에 지난주 옵션 만기일 이후로부터 외국인들이 어떤 섹터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지 준비된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모션 만기일 전후부터 현재까지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수를 접근했던 종목이 약간 전기전자 섹터 부분을 여러분 좀 특징적으로 들 수가 있는데요. 그 외의 종목군들, 뭐 물론 다른 종목군들도 좋은 종목군들이 많지만 전기전자라든지 의약품, 비금속 쪽이라든지 이런 약간 어떤 경기 방어적인 성격의 종목군과 작년에 이제 유동성 장세가 시작이 됐을 때 IT 섹터를 가장 먼저 필두로 해서 상승을 진입을 했던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전기전자 섹터 부분들을 여러분들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다음 화면은 이제 작년 3월부터 현재까지 시장의 주도주 섹터 부분들을 이제 약간 요약을 좀 했습니다. 작년 3월부터 첫 번째 파동은 이제 전기전자 섹터가 주도를 했고요. 이런 박스권 장세에서 자동차 업종 부분들의 운수장비 쪽이 상당히 재차 상승 레벨을 만들고 다음에 이제 중국 모멘텀을 가지고 화학 섹터, 조선 섹터까지 반등 부분들을 좀 진행됐는데 다음 화면을 보시면 이제 이러한 주도주 1800선에서 1900선까지의 시장을 이끌었던 주도주 섹터가 운수장비라든지 조선, 그다음에 화학 섹터의 종목군들이 좀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1차 양적 완화에서 2차 양적 완화로 지금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1차 양적 완화에서 경기 민감, 글로벌 경기 부분들이 가장 민감했던 IT 섹터가 재차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주도주 성향으로 나올 수 있는지, 그리고 어제 전일 이제 금리 인상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 섹터가 상당히 이제 반등을 해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이 진행됐을 경우에는 건설업종이 다소 눌리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전일은 이러한 부분들을 딛고 반등을 해주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실적 부분에 대한 긍정 모멘텀들이 상당히 좀 반영되지 않았냐,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다음 화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업종군별로 IT, 이제까지 조선, 화학, 운수장비, 물론 향후의 성장 가치라든지 미래 가치 부분들 좀 볼 수 있습니다. 단기 부분들 상당히 가파르게 좀 진행된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까지 2003년부터 현재까지 전체적으로 상승률을 보면서 한번 이제 향후에 어떤 좀 낮은 밸류에이션 부분들이 저평가를 받고 있는 섹터 부분들 좀 분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운수장비하고 화학과 운수창고, 그 다음에 이런 종목군들은 종합지수 대비 작년 3월 대비 상당히 지금 퍼포먼스 부분이 상당히 고평가 부분들로 진행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단기 조정 부분들은 조금 필요할 가능성들이 있겠고요. 네. 하지만 여전히 시장을 이끌 주도주 섹터 부분들로 여러분들이 관심거리를 좀 계속 두시길 바라겠고, 다음으로 이제 밑에 보셔야 될 부분이 전기전자와 건설업 섹터입니다. 금일 최근에 이제 뉴스 부분에서 나온 부분인데 건설업종 같은 경우는 올해 수주액 부분들 이미 초과가 됐고요. 정부에서 원했던 어떤 수주 목표치가 이미 초과가 됐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 각국에서 양적 완화 정책 부분들로 해서 플랜트라든지 여러 가지 SOC 사업 부분들로 추진을 하기 때문에 네. 향후에도 해외 수주 부분들의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수가 있다. 그러면 이제 전기전자 부분들의 유동성, 그리고 최근에 이제 중국이라든지 미국의 PMI 지수들이 상승을 하고 이런 경기 선행 지수의 반등 여부를 지금 많은 투자가들이 상당히 좀 기다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이러한 부분들이 확인된다 하면 가장 작년 3월부터 상승률이 컸던 전기전자 섹터 쪽으로 저평가된 지금 다른 섹터에 비해서 상당히 좀 저평가된데 이러한 부분들이 재차 레벨업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상승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중장기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상승 모멘텀이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어제 중국 증시 그리고 또 미국 증시, 유럽 증시 내용을 또 살펴보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증시도 약간은 오늘장 같은 경우는 불안한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 밑에 박스권 하단 부분들을 이제 1840선 정도로 제가 설정을 좀 해드렸는데 이 가격선 정도의 반등, 어떤 지지 파동들이 나올 경우 여러분들이 지수 쪽으로 한번 접근 부분들, 뭐 코덱스 200이라든지 1차적으로 종목군들에 대한 혼조세가 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ETF 쪽에서 지수 쪽으로 먼저 좀 접근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물론 이제 해외 변수 부분들이 상당히 좀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작년에 3번 정도의 박스권 큰 파동 부분들을 겪으시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모두 견뎌내셨습니다. 그러면 현재 파동 자체도 글로벌 경기가 뭐 WGB로 가는 이런 기조 부분들이 보인다 하면 여러분들이 다른 생각 부분들을 가져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WGB라든지 어떤 경기 모멘텀 부분에서 확실히 변곡점 부분들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아이슬란드라든지 유럽의 신용 리스크라든지 중국의 긴축 부분들이 좀 부각되면서 단기적으로 하락 파동들이 상당히 강하게 진행되는데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할 부분들은 외국인들의 현물 매도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단 선물로 해지 부분들로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네. 현물 부분들의 매도 부분들이 집중적으로 진행이 된다 하면 여러분들의 기조 부분들을 좀 바꾸실 필요가 있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저가 매수 부분들 조금 더 하락을 1840선 정도까지 하락을 한다 하면 여러분들이 전기전자 쪽이라든지 건설 섹터 쪽 이런 저가 매수 부분들도 접근하셔도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살짝 위축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종목적으로 시각을 좀 압축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을 짚어볼까요?
이제 중국에서 이제 긴축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금리 인상 어떻게 보면 네. 이제 중국에서 가장 큰 모멘텀이라든지 어떤 정책적인 부분에서 가장 큰 방향은 중국 내수 소비 확대입니다. 중국 시장과 이제 아시아 시장 부분들의 소득 수준들이 업그레이드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농촌 인구가 도시 쪽으로 유입되다 보니까 이런 소비 부분들이 상당히 좀 급격하게 좀 증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중국에서 이제 그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수출 비중을 점차적으로 유지를 하면서도 내수 소비 부분들로 진행할 수 있는 이런 모멘텀을 하나하나씩 찾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는데 중국 내수 소비 확대라든지 이런 중국 그 위안화 절상 관련된 섹터 부분들은 여전히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일 이제 관심 종목으로는 이제 아모레퍼시픽 이 종목을 지금 가지고 왔는데요. 올 상반기에 중국 주도주로서 상당히 크게 80만 원대부터 거의 120만 원까지 상승을 했던 종목군이 있습니다. 시장 자체가 약간 위축이 되다 보니까 내수 부분들, 내수주의 성격도 좀 띄고 있기 때문에 같이 현재 상황하고도 좀 맞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중국에서 이제 그 두 가지 브랜드를 라네즈라든지 이런 브랜드 가치 부분에 약 9위 정도를 위치를 하면서 어떤 중국 관광객들이 한국을 찾을 때 가장 많이 찾는 제품이 아모레퍼시픽의 제품입니다. 이런 중국 내수 소비 확대라든지 중국 소득이 향상되면서 이런 그 여행객들의 어떤 판매 부분들을 같이 더불어서 볼 수가 있겠고요. 더불어서 네. 한류 열풍에 따라서 동남아시아까지 매출을 지금 확대를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네. 내수주의 성격과 어떤 경기 방어주의 성격 그리고 중국 위안화 절상 이런 여러 가지 sek터 부분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금일은 아모레퍼시픽을 추천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가격 자체가 약간 개인 투자가들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약 107만 원 정도 지금 부담되고 있지만 그런 가격 부분들을 보지 마시고 유동성 네. 장세에 따라서는 100만 원짜리도 얼마든지 작년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약 80만 원대부터 120만 원까지 약 50% 상승 부분들이 진행됐습니다. 이러한 상승 파동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매수 가격은 약 금일 종가, 전일 종가선에서 매수 부분들을 접근하시고요. 손절가는 100만 원, 목표가는 일단 단계적으로 120만 원 정도 설정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트레이드 증권 2프로팀의 김병수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뉴스 속 테마주 찾아보도록 할까요? 대우증권 은평지점 박종혁 과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저희가 네 종목 살펴봤었죠. 예, 두산중공업과 한전기술, 삼성물산, 일진에너지 이렇게 살펴봤는데 원전 관련주로서 기대를 모았던 두산중공업과 한전기술 다소 아쉽게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네. G20대 터키와의 그 원자력 수주가 타결될 것으로 봤었는데요. 네. 실질적으로 불발이 됐습니다. 아직 네. 뭐 다른 쪽으로 수주가 넘어가거나 한 경우는 아닌데 어쨌든 간에 그 시장 참여들 가운데서 실망감이 일어나는 바람에 실망 매물이 쏟아졌습니다. 한전기술과 두산중공업 전부 다 손절가를 이탈을 했고요. 네. 아시다시피 지난주 주가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네. 대부분 하락을 했습니다. 만약 손절매를 빨리 했다면 오히려 다행이었다고 판단이 되고요. 네. 또 그 외로 말씀드렸던 게 삼성 폴리실리콘 사업해가지고 수혜주로서 삼성물산과 일진에너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두 종목은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에는 그렇게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실적 전망이 상당히 좋게 나오면서 어제 5.8%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네. 일진에너지도 목표가 근처인 26,600원까지 상승을 했다가 밀렸지만 21선에서 깨지지 않고 버티는 모습입니다. 네. 이 두 종목들은 시장에서도 계속적으로 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먼저 한전기술과 두산중공업에 대한 얘기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흐름 자체는 부진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뭐 완전히 게임은 끝난 건 아니고 예, 다른 원전도 있고 예. 향후 성장성이 기대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들 종목 지난 일주일간 흐름 자체는 좀 부진했지만 향후 전망을 놓고 보자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게 12월 달에 리투아니아 원전 수주 결과 발표를 할 것이고요. 네네. 다음, 그러니까 2011년에도 지속적으로 이제 원전 사업은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전기술이나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 좀 더 앞으로 기회가 있다라고 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은 시장에서 일단 한번 외면을 받으면 상당히 다시 올라오는 게 힘듭니다. 네. 옆으로 많이 횡보를 하든지 아니면 추가 조정이 일어난 다음에 보통 어떠한 이슈가 앞에 가시화될 때 올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좀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홀딩하는 것보다 지금 같은 장세에서는 아무래도 밑으로 흐르는 장세이기 때문에 일단 매도하셔서 현금을 보유하셨다가 이슈가 다가오는 시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것이 오히려 수익을 더 크게 낼 수 있는 결과가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의 뉴스 한번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관련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뉴스 두 가지를 갖고 나왔는데요. 네. 뭐 시장에서 좋은 뉴스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미국 경제 회복 청신호가 울리고 있다라는 뉴스를 갖고 나왔습니다. 네. 그 미국의 고용이 예상보다 2배 증가한 데 이어서 소매 매출이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미국 경제 곳곳에서 그 회복의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상무부는 15일 10월 중에 소매 판매 실적이 3,731억 달러 규모에 달해 전달보다 1.2% 증가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는 넉 달 연속 증가한 것과 동시에 올해 3월 이후 7개월 만에 그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라고 합니다. 네. 그 또 시장 분석 기관들이 예측한 0.7% 증가를 크게 웃돌았는데요. 그 10월에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주의 판매가 그 5.0%나 늘었고 네. 건축 자재의 판매도 1.9% 늘어 건설 경기의 개선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고용 부분도 10월 들어 그 한 달 동안 15만 1,000명의 고용을 늘려서 5개월 만에 처음으로 대규모 일자리를 기록했는데요. 네. 미국 경제의 선순환을 예고하는 것과 같아 미국 경기 회복세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미국은 11월 말 추수감사절부터 시작되는 그 최대 연말 쇼핑 시즌을 앞두고 있어 이러한 고용과 소비가 그 미국 GDP의 성장을 좀 이끌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소비가 개선될 수 있다라는 뜻은 이와 관련된 관련주를 찾기에도 상당히 좀 쉬워질 것 같습니다. 압축을 좀 시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IT 부품주들이 가장 큰 수혜를 네. 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그 최대 쇼핑 그 시즌에는 아무래도 그 크리스마스가 껴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선물할 수 있는 네. 그런 쇼핑물 제품들을 찾고 하는데요. 그런 쇼핑 제품 중에 이제 IT 기기, 그 태블릿 PC하고 스마트폰이 올해 좀 대세를 이루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 우리가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부르죠. 그 11월 그 마지막 주 목요일 추수감사절 다음 날 그것이 미국 연말 그 최대 쇼핑 시즌의 시작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뭐 미국의 연중 최대 규모의 그 소비가 이루어지는 날인데요. 여기 한번 IT 부품주에 대한 최근에 또 시황 자체가 기존에 많이 올라왔던 종목들이 조정을 받고 있으니까 네. 오히려 바닥권에 있는 IT 주들 한번 관심을 가져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IT 부품주들 구체적으로 그 내용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어떤 예, 종목이죠? 첫 번째 종목은 이제 삼성 전기를 갖고 나왔습니다. 네. 이제 태블릿 PC, 스마트폰의 대표적인 수혜주이기도 하죠. 네. 그 태블릿 PC나 그 스마트폰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모아지면서 그 삼성 전기는 거의 모든 IT 기기에 들어가는 부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삼성 전기하면 최근에 LED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그 LED TV뿐만 아니라 그 세계 2위죠. 세계 점유율 세계 2위를 보이고 있는 MLCC, 휴대폰 및 PC 모든 전 기기에 쓰이는 그 부품이고요. 네. 또 세계 4위 수준인 그 PCB 부분이 그 태블릿 PC나 스마트폰의 수요 증가로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는 분석입니다. 네. 그 LED 같은 경우도 최근에 가격에서 그 장애 요인을 보이고 있는데요. 수요만 증가해 준다면 언제든지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는 삼성전기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주가 흐름 자체가 굉장히 횡보세를 지속하고 있는데 그래도 저점을 꾸준히 높이면서 예.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제 삼성전기가 지금 현재는 바닥권이라고 일단 인식하는 것이 많습니다. 네네. 뭐 물량대이기도 하고 61선 지지를 받으면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제 저점을 높이면서 이제 상당히 시장에서 이제 흐름은 좋게 흐르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그동안 한 6개월, 한 4개월 이상을 그 외면 당했기 때문에 네. 소외됐던 그 모습을 에서 좀 탈피할 수 있을까 하는 뭐 그런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네. 일단 매수가는 오늘 시초가, 사실 어저께 미국 증시가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네네. 오늘 우리 증시가 좀 낮게 시작할 수도 있겠는데요. 네. 어쨌든 시초가에서 한번 공략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네. 목표가는 14만 원. 14만 원이 그 2차 하락하기 하던 날 가격입니다. 따라서 네. 14만 원이 전고점이 16만 원까지의 그 절반 수준도 되지 않기 때문에 14만 원까지 노려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손절가는 밑에 하단선이 깨지는 11만 5천 원을 제시하겠습니다. 네, 11만 5천 원 선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손절선을 이렇게 지정을 해주셨고요. 시초가에 한번 도전해보자라고 삼성전기에 대해서는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IT 중소형 업체인 대덕전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덕전자 역시 PCB 업체입니다. 그 반도체용과 그 통신 장비용 PCB 매출 증가로 내년 실적에서 사상 최고치를 보일 것이라는 그런 리포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에 장착되는 HDI 그리고 PKG의 매출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3분기 영업이익이 이미 66%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28일 날 신규 공장 건설을 위해서 자사주 428만 주를 처분한 바가 있는데요. 이 처분 단가가 8,066원입니다. 네. 현재가가 이것보다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셔도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특히 이 자사주가 그 428만 주가 처분됐을 때 사모펀드에서 180만 주를 매수를 했습니다. 뭐 이들의 기관들이 낮은 수익률을 보고 매도할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중장기적으로 살펴서 매수하셔도 괜찮은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수급을 잠시 살펴보니까 이 외국인 쪽에서는 연일 매도가 좀 나오고 예, 있는데 기관이 그렇습니다. 좀 많이 받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네. 외국인 쪽에서 매도가 나오고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외국인 쪽에서는 지난번 428만 주 중에 받아간 일부분을 네. 매도하지 않았나라고 지금 분석이 되고 있고요. 네. 나머지 기관들은 끊임없이 그 대덕전자의 그 수량을 좀 늘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신다 하시더라도 네. 지금 뭐 8,720원 고점 찍은 이후에 상당히 조정을 좀 받았고요. 최근 이틀간 양봉이 길게 났습니다. 양봉이 나면서 이제 밑에 하단 부분 찍고 이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PCB 부분이 성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봐서는 관심을 가져도 괜찮은 단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그렇다면 접근은 어느 수준에서 저희가 접근하고 관심을 갖는 게 좋을까요? 예, 매수가는 일단 시초가, 오늘 뭐 주가가 좀 빠진다 하더라도 시초가에 매수를 해보시고요. 네. 목표가는 전고점 부분인 8,700원, 손절가는 요 따라오는 61선이 무너지는 7,700원을 제시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기와 대덕전자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IT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 부품주 쪽으로도 관심을 보여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두 종목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뉴스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예, 다음 뉴스는 G스타에 대한 뉴스입니다. 네. 그 지난해 관객 24만 명을 동원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진 국제게임 전시회인 G스타 2012 오는 18일 내일부터죠. 20일까지 부산 백스코에서 열립니다. 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참가 업체 모집 결과 일반 관람객들이 직접 게임을 즐길 수 있는 B2C관과 기업 간 상담과 계약 등을 위해 마련된 B2B관 부스가 모두 마감됐다고 밝혀 이번에도 최대 호황을 이룰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B2C관의 경우에는요, 우리나라 게임 개발사의 뭐 NHN, NC소프트, 넥슨, 네오이즈 게임즈 등과 그 외국인 게임 업체인 그 마이크로소프트, 블리자드, 소니 등 총 90여 개의 기업과 기관이 참가하여 네. 신작 게임을 선보일 전망입니다. 그 B2B관 역시 21개국 190여 개의 업체가 참가하여 G스타가 한국 게임의 해외 수출 통로 역할을 해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게임 업체들은 수능이 끝나고 겨울방학이 시작되는 12월부터가 게임 산업의 최대 성수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번 G스타를 통해 신규 게임을 출시하여 그 사용자들을 확보하려는 그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 더욱더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겨울방학을 앞두고 게임주들의 호황이 예상이 되는데 여기에 이 박람회까지 G스타 2010까지 열리기 때문에 그만큼 기대감이 큰 상황입니다. 관련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예, 뭐 가장 큰 관련주는 NC소프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 내에서도 가장 관심이 모아지는 게임이 그 NC소프트의 그 블리자드 앤 소울이라는 게임입니다. 네. 어제 그 시연회를 가졌었는데요. 그 게임 화면이 영화와 같다는 평가와 함께 뛰어난 그래픽으로 완벽한 3D가 구현돼 기존의 콘솔 게임에서 느낄 수 있는 수준을 확보했다라는 그 호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2008년도 그 아이온을 넘어설 것으로 그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네. 4, 4분기도 이에 따라서 최대 실적을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증권사의 목표가 상향 러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네. 목표가 30만 원 이상 대부분이고요. 35만 원까지 부른 그 증권사들이 대다수가 있어 네. NC소프트 지금 가격이면 매력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NC소프트 살펴봤습니다. 지금 수급별로 살펴보니까 또 굉장히 양호하네요. 외국인 기관 예, 양매수가 양쪽에서 들어오고 양매수 있고 들어옵니다. 매수는 어느 선에서 가담하면 좋을까요? 역시 오늘 시초가에서 접근을 네.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저께 게임주가 강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도 강하게 시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미국 증시가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상충되는 가격대를 보일 것 같아서 네. 시초가로 매수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차트 자체 양봉이 21선과 5일선을 동시에 뚫은 모습이기 때문에 네. 추가 상승은 뭐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네. 목표가는 증권사 대부분 예측한 30만 원에서 약간 양보를 한 29만 원 노리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손절매가는 이 밑에 있는 그 21선 하단 부분이 깨지는 24만 5천 원에 손절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손절선은 24만 5천 원 선, 목표가는 뭐 30만 원 선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권역이다라고 네,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네오이즈 게임즈입니다. 네. 뭐 이번 G스타에서 그 개발 기간이 4년에 달하는 네이더스를 공개한다고 합니다. 네. 따라서 시장에서 기대가 상당히 모아지고 있고요. 3분기 실적 자체가 영업이익 329억으로 상사 최대 실적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 해외 매출이 450억을 기록을 했는데요. 네.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45% 성장한 그 수치입니다. 특히 그 크로스파이어라는 그 게임이 네. 중국에서 동시 접속자 수가 2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폭발적인 그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 그 월드컵과 아시안 게임을 잇는 그 피파 온라인 그리고 슬러거 이런 스포츠 관련 게임들도 지속적인 성장 중이라고 합니다. 네. 그 11분기 연속 최대 매출을 기록했고요. 또 따라서 이번에는 그 NHN의 그 한 게임을 그 추월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네네. 시장에서 네오이즈 게임기의 그 성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기술적인 내용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예, 차트를 보시면 사실 최근 3일 동안 21선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21선에서 좀 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래에서 꼬리를 다는 모습이 하방 경직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따라서 매수 시초가는 오늘도 게임 그 테마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초가에 한번 잡아보시고요. 네. 목표가는 전고점이 56,500원. 네. 손절가는 이 하단선 꼬리 났던 부분이 깨지는 47,500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증시가 오늘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일단 네 종목 모두 시초가에 접근을 해보자.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오늘은 게임주와 함께 IT 부품주 이렇게 해서 네 종목을 총 살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우증권 은평지주의 박종혁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동시효과 상황을 지켜보니까 우리 증시 좀 많이 하락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장이 막 개장이 됐는데요. 시총 상위 종목군 흐름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많이 내리면서 출발하네요. 22포인트나 하락하면서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1876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군들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면요. 삼성전자가 어제 3개월 만에 82만원 선을 회복하기도 했었는데 되밀렸었죠. 1% 넘게 현재 밀리고 있습니다. 포스코도 0.6% 하락하고 있고요. 어제 올랐던 현대차 낙폭을 좀 키우고 있습니다. 1.3%대 낙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1.6 그리고 현대모비스 역시 1.4% 내리고 있습니다. LG화학은 1.1% 내리고 있고요. 신한지주와 KB금융 이 두 금융주의 이 선두주자들은 모두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 0.5% 내리고 있습니다. 어제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발표 이후에 이 금융주와 보험주들이 강세를 보일 것이다라는 전망이 좀 있었는데 이 뉴스가 나오면서 차익실현 매물이 쏟아졌습니다. 기아차 소폭의 오름세를 어제 보여줬었는데 1.1% 현재 내리고 있고요. 한국전력 0.6% 현재 내리고 있습니다. SK에너지는 낙폭이 좀 큽니다. 2%대 낙폭 기록하고 있고요. 롯데쇼핑 1.6, 삼성전자 우선주가 1%대 낙폭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LG디스플레이가 1.4% 하락하고 있고요.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0.4% 소폭 오르고 있습니다. LG, KT 나란히 0.6에서 1%대 낙폭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물산 0.5% 하락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저희가 살펴봤을 때 삼성물산 쪽으로는 어제 호재가 있었고 상승세가 나왔었는데 이 추세가 약간 꺾이는 듯한 모습이네요. 우리금융 1.8% 지금 3.3%까지 낙폭을 더 확대하고 있습니다. 신세기가 0.1% 소폭 오르고 있고요. 현대제철, 삼성전기 모두 하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앞에서 박종혁 과장과 함께 살펴봤었던 종목인데 0.7% 내리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시초가에 한번 공략을 해보자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장이 좀 불안한 만큼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전략도 좋을 것 같습니다. NHN이 1.8% 내리고 있고요. 기업은행이 1.5% 하락하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 1.7, KTNG와 삼성화재도 역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상황 살펴봤고요. 현재 코스피는 23포인트 하락하면서 187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6포인트 하락하면서 500선이 깨졌습니다. 496을 걷고 있는데요. 시총 상위 종목군별로 상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1.1, 서울반도체 1.4 내리고 있고요. CJ쇼핑 2.4% 급락하고 있습니다. 다음 역시 이와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포스코 ICT, 동서, 네오이스게임즈, SFA 모두 1%대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요. 저희가 박종혁 과장과 살펴봤었던 네오이스게임즈 마찬가지로 2%대 낙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GS홈쇼핑이 1.6% 내리고 있고요. 태웅이 어제 악재가 좀 터졌었죠. 증권사, 그러니까 외국계 증권사들로부터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받으면서 8%대 낙폭을 어제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낙폭 한 1% 가까이 나오고 있습니다. SK컴스는 1.5% 내리고 있고요. 성광밴드, 주성엔지니어링, 차바위엔 모두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총 한 20위권 이내에서 오르고 있는 종목들이 하나도 찾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태광 같은 경우도 3%대 낙폭을 보여주고 있고요.
성룡광전 투자 같은 경우도 3.8% 그나마 급등을 하면서 시장에서 돋보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코스피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 살펴봤습니다. 네, 현대증권 류용석 팀장 연결해서 현재 시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이 좀 불안합니다. 20포인트 넘게 하락하면서 장이 진행 중인데요. 출발 상황 어떻습니까? 예, 심리적으로 많이 그 불안감들이 좀 증폭되고 있는데요. 이런 그 심리적 증폭, 불안 심리의 증폭이 추가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여러 가지 재반 상황으로 볼 때는 조금 내동매매 또 일부 좀 작용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최근 주가가 하락했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지금 중국의 추가 금리 인상으로 대변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중국이 인플레이션 우려하고 자본 유입에 따른 부작용 이런 부분들이 추가 금리 인상의 그 이유로 지금 대두되면서 전 세계 증시가 지금 혼란을 겪고 있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오히려 추가 금리 인상 자체는 불가피하더라도요. 향후 그 달러 유동성과 관련된 흐름상에서의 그 질서 정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재정립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시장의 하락 요인을 제공하는 이런 그 환율 관련한 문제들은 오히려 주식의 매수 기회가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우리 지수로 본다면 아무래도 그런 그 8, 9월 동안의 유동성에 의한 흐름과 최근까지 혼란을 겪고 있는 것들과 관련한 펀더멘털을 감안해 본다면 지수의 조정은 대체적으로 한 1860, 70 정도가 1차적인 지지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현재 지수에서의 흐름 자체는 오히려 1차 그 유동성 흐름에 의한 상승에 대한 일단 되돌림 과정의 마무리 국면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흐름이 초반에 좀 나쁘더라도요. 전체적인 시장에서는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개인들이 저가 매수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오늘 전략 후강장으로 펼쳐질 수 있을까요? 시장 예상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 전략도 함께 소개해 주시죠. 예, 물론 이제 오늘 뭐 초반 흐름이 좀 나빠서 뭐 또 후장에 또 극적인 반전까지 예상할 수 있는 부분도 없잖아 있겠지만 네. 저렇게까지 좀 미리 좀 너무 빨리 좀 속단해서 볼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상승에 대한 그 조정 과정에서 그 1차적으로 그 흐름상 그 전환기적인 성격 또는 마찰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반등 낙폭을 줄이더라도 큰 폭의 낙폭보다는 오히려 1860 위에서의 그 기간 조정의 추가적인 기간 조정까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좀 보여지고요. 둘째로는 이제 미국 시장이 단기적으로 지금 60일선 정도까지 조정을 예상해 본다면 아무래도 추세가 조금 다시 살아나기 위해선 이번 주 후반 정도로 좀 진행이 돼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투자 전략적으로는 유동성 관련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온 섹터였다는 소재와 산업재 쪽에 대한 팩터는 조금 반등 시에 줄이는 전략이 좋을 거로 보여지고요. 네. 이제 11월 중반 이후 특히 12월로 갈수록 시장의 기대치는 미국의 그 소비 정상화 측면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중국의 어떤 긴축 이후에 나올 수 있는 경기의 그 사이클상 모멘텀의 그 상승 반전 그리고 우리 시장에서도 역시 그 금리 인상 이후에 금리 인상 폭은 좀 앞으로 더디겠지만 네. 사이클상 경기 모멘텀이 좀 임박해 있는 측면을 보면은 IT 섹터가 가장 그 시장에서 선호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오늘도 삼성전기 등이 좀 먼저 치고 올라오는 모습들을 본다면은 여전히 IT 쪽에서 좀 대안을 찾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구체적으로 투자 전략도 살펴봤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삼성전기가 좀 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대증권 류용석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외환과 채권 시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선물 리서치팀의 배신영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외환시장 출발 상황 전해주시죠. 예, 밤사이 아일랜드의 구제금융 신청 우려와 중국의 긴축 가능성 고조, 그에 따라서 또 미 증시가 약세로 마감함에 따라서 미 달러가 강세를 보였고 역외 환율이 40.5원으로 올라섬에 따라서 금일 달러 원 환율은 38.5원에 상승 출발하여 현재 37.3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어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했는데 외환시장에서는 그렇게 큰 움직임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어제장 어땠습니까? 예, 어제장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요. 네. 예, 미 달러 강세 34원에 출발한 환율은 34.90원까지 고점을 높였지만은 이후 내고와 금리 인상 또 역외 매도 등으로 24.9원으로 저점을 낮추고 29.5원에 장을 마감을 하였습니다.
자본 통제에 대한 우려가 환시를 지배하면서 최근 약달러 조정과 함께 영내외 모두 쇼플레이에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편 전일 대만 의회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환차익에 대해서 20%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자본 통제 구체화도 내주 안으로 발표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가운데 외국인의 채권 투자 이자 소득에 대한 과세의 그 개정안을 이미 12일에 발의를 하였고 네. 비예금성 부채에 대해서도 그 은행세 도입과 또 그 은행 선물환 포지션 규제의 강화 등도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첫 번째 안에 대해서는 시장에 선반영된 부분이 있지만은 은행 선물환 포지션 규제 강화 시에 그 정도에 따라서 외환시장의 변동성은 좀 확대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 아일랜드 우려와 중국 긴축 우려 등의 미 달러의 반등 분위기가 또 지속되었고 상품 가격의 조정세, 또 증시 하락 압력, 외국인의 주식 순매수 약화와 자본 통제 우려 등으로 환시의 쇼플레이가 극히 자제가 되고 있습니다. 금일 달러와 강세 속에서 상승이 예상되는 가운데 1130원대의 매물 부담을 소화하면서 그 속도를 좀 조절해갈 듯 보입니다. 네, 채권 시장 출발 상황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일 금통일을 통해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었고 미 국채 금리가 저가 매수로 하락함에 따라서 채권 시장에서 국채 선물이 아웃틱 상승 개장하는 등 채권 시장은 현재 소폭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어제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채권 금리는 오히려 내려갔거든요.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오면서 이미 반영됐다고 보는 게 옳은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금통위에서의 25bp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추가 인상이 회의적이었던 그 하는 총재의 발언으로 불확실성이 좀 해소되면서 시장 금리는 전 영역에서 10bp 내외로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11월 금통위에서는 실질금리 마이너스 하에서의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한 부담으로 4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25bp 인상하면서 2.5%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통화정책 방향에서 금융 완화 기조 문구를 삭제를 하였고 통화정책 기조의 전환 가능성을 시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반면 하는 총재는 그 문구 변경에 대해서는 그 확대 해석을 좀 경계하는 발언을 또 하였고 네. 전 세계적으로 경기 불확실성이 금리 정상화 과정에 지연될 수 있음을 좀 시사하면서 채권 시장은 불확실성의 해소 요인으로 작용하며 시장 금리의 급락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연내에는 물론 그 1분기까지 추가 긴축 압력이 약화될 것으로 보이고 중기 영역대를 중심으로 금리가 급락하면서 수익률 곡선의 플래티닝을 유도할 것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우호적인 금통위 영향으로 시장 금리는 급락 마감을 또 하였고 국채 선물은 21선인 112.1선을 그 일거에 상향 돌파하면서 기술적으로도 추가 강세에 대한 기대를 좀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특히 미 국채 금리가 저가 매수로 또 하락을 하면서 외국인의 선물 매수 재개와 또 현물에 대한 스퀴즈성 매수, 특히 10-25에 대해서는 발행 물량 중에 약 40%를 보유하는 등 이런 스퀴즈성 매수로 수요 우위에 또 수급 장세를 보일 수가 있어 보입니다. 가격 반등 시에는 국채 선물로 10월 말 매물대인 112.5포인트대에서의 1차 저항을 좀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채권 시장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배신영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트레이드 증권 민상일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장 불안했어요. 뭐 우리 시장도 불안했고 중국에서는 더 큰 낙폭이 나왔고 유럽, 미국은 뭐 말도 할 것도 없고요. 오늘 초반부터 좀 좋지 않네요. 어쨌거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해외 쪽에서 오는 불안 변수가 워낙에 투자 심리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주가가 밀리는 부분들은 어쩔 수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제 이제 미국 증시를 밀었던 큰 요인을 보면 두 가지 아닙니까? 첫 번째는 중국이 금리 올릴지 모르겠다라는 불안감이 있었고, 두 번째는 유럽 쪽 아일랜드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좀 시장에 압박을 가했는데, 사실 우리 증시는 이제 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반영한 부분들은 있죠.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어제 급락을 했기 때문에 장중에 우리 증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또 미치기도 했습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본다면 오늘 아침에 크게 떨어졌던 부분 이후로는 조금 낙폭을 줄여가는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에서 지금 그래도 좀 낙폭을 많이 줄여가고 있고요. 지금 수급을 잠시 살펴보고 넘어갈까 해요. 수급 쪽에서는 지금 외국인이 선현물 모두 매도를 하고 있는데 참 이 부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9월, 10월 주가가 급등하는 과정을 주도한 게 외국인인데요. 네. 외국인 입장에서 한국 증시를 바라볼 때 한국 증시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매력은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외국인이 우리 증시를 살 때 생각을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환율에 대한 기대도 굉장히 컸거든요. 달러에 기반을 해가지고요. 네. 근데 최근 들어서 환율이 이제 1,100원 선에 근접한 이후에 반등하는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도 있고, 네. 어제 금리도 올렸고 유럽 불안이 나타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기에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더 떨어지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환차익에 기대서 왔던 일종의 당기성 자금들의 한국 증시 진입을 좀 어렵게 하는 부분들이 있다. 이런 게 우리 증시, 뭐 현물이나 아니면 선물 시장 같은 쪽에서 외국인들의 매도 요인으로 좀 작용하는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중심 구도, 그러니까 외국인이 주식을 사면서 시장을 이끌어왔던 구도는 약간은 좀 흔들리는 형태의 모양으로 이겨난 걸로 지금은 봐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예, 어제장에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을 보였던 그런 업종 한번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건설 M&A 관련해서 이 관련주들의 낙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오늘 역시 여파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이미 가지고 계시는 이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불안감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평가하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렵죠. 저도 네. 오늘 이제 뭐 신문을 보고서 이제 내용들을 아는 수준이기 때문에 네네. 보면은 이제 자금 조달이라든지 아니면은 앞으로의 일정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이 신문마다 조금씩 톤이 좀 다르더라고요. 네. 그 얘기는 곧 지금 상태에서는 아직은 좀 지켜보자는 투자가들의 심리가 형성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이 오늘의 현대건설이나 현대상선 주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명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은 뚜렷하진 않을 거라고 봐요. 평가를 한다라기보다는 지금은 상황을 지켜보자는 쪽이 좀 더 맞는 부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업종별로 지금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어제 우리 시장에서 좀 오를 수 있을 만한 업종으로 지목이 됐었던 이 금융이라든지 뭐 보험 예. 쪽으로는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이 뉴스가 나오면서 오히려 차익 매물이 나왔거든요. 예. 뭐 그 이후의 상황을 또 한번 예견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들 업종들 이 금리 인상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강세를 이어갈 것이다. 그런 의견이 지배적이었는데 흐름 자체는 좀 녹록지 않거든요. 좀 쉽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네. 금리를 이번에 올리긴 했는데 한국은행의 입장을 보더라도 계속해서 올릴 수 있는 거에 대한 약간 부담감을 드러냈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 그동안 금리를 안 올려왔던 상황까지 결부해서 감안을 해서 본다면 금리를 연속해서 올리기는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네. 시장도 그런 쪽으로 좀 반응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본다면 금리 인상 기대감 쪽에서 줄 수 있는 기대치들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뭐 은행이나 아니면은 IT도 그런데 좀 상대적으로 다른 업종에 비해서 좀 덜 올랐다는 부분들이 관심을 받는 쪽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재료에 의해서 올라가는 모습들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비슷한 업종이죠. 이 증권 쪽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자체도 부진하고 그리고 또 금리 인상도 했고 증권 업종 쪽으로는 좀 전망을 내리기가 뭐 긍정적으로 바라보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쉽지 않죠. 네. 증권업종 주가를 보면은 이제 9월 초부터 올리기 시작해서 10월 중순까지 빠르게 오른 이후에 좀 쉬고 있습니다. 증권업종은 뭐 모든 투자자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무래도 시황하고 연동될 수밖에 없는 업종이기 때문에 네네. 지금의 증시 상황에 대해서 증권업종이 긍정적으로 반응하기는 아무래도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 않나. 시장이 안정되고 시장이 돌아서는 과정들이 좀 눈에 띄었을 때 반등을 의미 있게 해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증권업종에 대해서 뭐 기대치를 높여라 이런 말을 하기는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낙폭이 좀 클 경우에 항상 이야기가 나오는 게 단기 저점을 한번 확인해보고 단기적으로 그렇죠. 대응해보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증권업종에는 해당 사항이 좀 없겠네요. 증권업종은 말씀하신 부분들이 한 해당 사항은 있죠. 그거를 네. 시장하고 같이 결부해서 보자. 시장이 바닥을 찾아나가는 과정과 연결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스닥 쪽도 좀 짚어볼까요? 코스닥
500선 위에서 530선 넘기 상당히 어렵다라고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뭐 이거는 지금 상황을 지켜보기가 좀 난감하게 됐습니다. 500선 아래로 내려왔는데 그만큼 코스닥 쪽도 코스피 쪽이 살아나지 못하니까 덩달아 좀 부진한 모습이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투자자들의 이제 심리라는 측면에서 바라본다면요. 아무래도 코스닥 시장에 있는 투자자들이 이 코스피 쪽에 있는 투자자들에 비해서는 심리적인 취약성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뭐 아시는 것처럼 삼성전자나 현대차는 코스피에 있잖아요. 네. 우량한 대형주라는 큰 기업들이 이제 코스피에 있고 코스닥 시장은 그거보다 좀 작은 기업들이 있다 보니까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 바라본다면은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얘기는 시장이 불안정할 때는 코스닥 시장 종목들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먼저 걱정하는 경향이 있다. 이게 투자 심리의 약화의 요인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코스닥 시장의 압박 요인이 되고 있는데 일단 급하게 밀렸어요. 코스닥 네. 시장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급하게 밀린 것만 놓고 본다면은 시장에 대한 우려를 너무 많이 갖는 것은 또 수익 손실만 확정지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펀더멘탈이 약한 종목이라면은 고민을 많이 해야겠지만 네네. 코스닥 시장 내에서도 우량한 종목을 가지고 있다면은 급하게 떨어진 특히 이제 그런 종목들이 급하게 떨어졌다면은 너무 걱정만 하는 것들은 꼭 중요하지 그렇게 꼭 좋은 판단만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내 업종 쪽으로 살짝 더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조선 기자재주 쪽으로 해서 낙폭이 좀 커지고 있어요. 뭐 어제 같은 경우 태웅 쪽으로 해서 이 외국계 증권사의 혹평이 좀 나왔고요. 평상 같은 경우는 재무 구조에 좀 문제가 있다는 그런 지적까지 나오면서 상당히 주가 흐름이 부진한데, 지금 시총 상위 종목군들 쪽에서 이렇게 약간 어려움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을까요? 글쎄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네. 뭐 이상은 좀 말씀드릴 부분이 없는 게 네. 코스닥 시장이든 코스피 시장이든 시장 전반이 주는 압박감을 같이 받는 상황에서 개별 종목들의 움직임에 뭔가 평가를 한다는 게 이제 저는 또 기업을 분석하는 애널리스트는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뭐 해줄 얘기가 많진 않네요. 네, 알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불안한데 그렇다면 투자자들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시장을 좀 지켜보는 게 나을까요? 지금 상태에서는 네. 딱 두 가지를 보시면 맞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이 양적 완화를 한다. 그 다음에 중간선거가 있었고 G20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을 9월, 10월 사이에 시장이 적극적으로 반영하면서 주가가 오른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그 속에서 외국인들이 주식을 산 거죠. 이 두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본다면 내년에도 그런 구도 자체는 이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이 달러 약세를 기반으로 해서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과정, 이런 부분들이 미국 외 자산에 대한 기대치를 높이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긍정적인 부분이죠. 근데 지금 현재 시장이 보여주는 것처럼 그런 기대치 요인들을 좀 많이 반영해왔다는 부분들이 고민거리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시점에서는 새로운 재료,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뭐 양적 완화나 중간선거나 G20 이후에 시장을 다시 이끌어나갈 만한 재료들이 딱 눈에 안 보이는 것들도 좀 문제거든요. 새로운 재료, 상승 재료가 좀 형성되는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인데 그런 부분들은 하루 이틀 뭐 사이에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한 12월 정도까지 꾸준히 보면서 시장 전반의 재료를 체크해 나가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당장은 뭐 구체적으로 뭐 액션을 펼칠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이 없는 것 같네요. 또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민상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코스피가 0.6% 현재 내리고 있습니다. 초반 낙폭에 비해서는 많이 만회를 했습니다. 0.7% 지금 현재 낙폭 보여주고 있고 188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0.7% 마찬가지로 내리면서 500선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출발 센증시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를 드렸고요. 저는 마켓앤 센증시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